남편이 갑자기 차갑게 돌변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내연녀와 함께 섬으로 휴가를 떠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즉시 현대 블랙카드를 정지시키고 강남의 빌라를 팔아버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전화했습니다. 카드가 막혔어. 나 어떻게 돌아가? 오늘은 남편 박준호와 결혼한 지 3주년이 되는 기념일이다. 이날을 위해 나는 전날 일부러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대게와 랍스터를 샀다. 그가 좋아하는 초콜릿 무스 케이크도 예약해 두었다. 오후 3시부터 나는 계속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해산물을 손질하고 소스를 만들고 케이크를 굽느라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마음만은 달콤했다. 결혼 3년, 가끔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나는 우리의 삶이 꽤 안정적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이 기념일을 계기로 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싶었다. 저녁 6시 30분. 나는 빌라의 조명을 따뜻한 노란색으로 맞추었다. 식탁 위에는 촛불과 레드와인이 놓여 있었고 내가 만든 요리들이 가득 차려졌다. 대게는 붉은 빛을 띠었고 랍스터도 먹음직스러운 광택을 냈다. 케이크 위에는 결혼 3주년 축하해라는 작은 깃발이 꽂혀 있었다. 시계를 보니 준호는 평소 6시면 집에 도착하는데 오늘은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는 걸까?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마 차가 막히나 보다 생각하며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그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하며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다. 하지만 거의 1시간이 지나도록 그는 오지 않았고 식탁 위의 음식은 점점 식어갔다. 나는 다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고 카톡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 아무리 차가 막혀도 연락 한 번쯤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어쩜 메시지 하나 없을 수 있지? 7시 40분쯤 현관문에서 드디어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가서 몇 마디 불평을 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준호는 굳은 얼굴로 들어와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는 신발도 갈아 신지 않았다. 그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의 화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왜 전화는 안 받아요? 준호는 나를 쳐다보지도 내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았다. 그저 식탁으로 걸어가 차려진 음식과 촛불을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런 건 뭐하러 해? 의미 없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오늘 우리 결혼 3주년 기념일이잖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특별히 준비하고 케이크도 주문했는데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짜증스러웠다. 기념일이 뭐라고?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런 허례허식을 챙겨? 너랑 장난칠 기분 아니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오후 내내 힘들게 준비한 게 당신이랑 장난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랑 좋은 기념일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준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냉담함이 가득했다. 의미 없다고 했으면 없는 거야. 정 챙기고 싶으면 너 혼자 해.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급히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어디 가요? 이렇게 늦었는데 또 나가려고요? 준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나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한마디만 남겼다. 신경 꺼. 그리고는 쾅소리와 함께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도대체 오늘 준호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회사 일이 힘들어도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않은가? 오늘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인데 나는 식탁으로 걸어가 완전히 식어버린 음식과 손도 대지 않은 케이크를 보았다. 마음이 시리고 아팠다. 소파에 앉아 몇 번이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버렸다. 결국에는 내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나는 그의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혹시 오늘 박 대표님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하지만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대표님 오늘 오후 4시 좀 넘어서 퇴근하셨는데요.
기분도 꽤 좋아 보이셨어요. 안 좋은 일 있었던 것 같지는 않던데요. 동료의 말에 내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준호는 4시 넘어 퇴근했는데 왜 7시 40분에야 집에 온 걸까? 그는 일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동료는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생각할수록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무언가 단서라도 남겼을까 싶어서였다. 준호의 노트북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라 쉽게 로그인할 수 있었다. 그의 파일들을 뒤져봤지만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다. 노트북을 끄려던 순간 갑자기 항공권 예약 앱에 알림 메시지가 팝업으로 떴다.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내일 출발 몰디브행 항공편이 확정되었습니다. 탑승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식간에 심장이 철렁했다. 몰디브? 준호가 언제 몰디브행 티켓을 예약했지?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서둘러 그 항공권 예약 앱을 클릭해 예약 상세 내역을 확인했다. 결과를 보니 예약 내역에는 2인 항공권이라고 쓰여 있었고 동행인의 이름은 낯선 여자의 이름 이지아였다. 이지아는 누구지? 준호는 왜 그 여자와 함께 몰디브에 가려는 걸까? 내 마음은 의문과 불안으로 가득 찼고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노트북 화면에 항공권 예약 내역을 보는데 손이 떨렸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다. 나는 준호가 나 몰래 몰디브행 2인 항공권을 그것도 낯선 여자와 함께 예약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가 오늘 차갑게 집을 나간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이었을까?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2인 항공권과 이지아라는 세 글자를 보자 온몸에 피가 멎는 듯했다. 손이 계속 떨려 마우스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눈물이 키보드 위로 떨어져 작은 물자국을 남겼다. 나는 억지로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해일지도 몰라. 어쩌면 이지아는 그의 회사 동료고 이번 몰디브행은 출장일 수도 있어. 하지만 어느 회사가 결혼기념일에 출장을 보내며 2인 항공권을 끊는단 말인가. 나는 고개를 저어 이 자기기만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준호의 항공권 예약 상세 내역을 클릭했다. 출발 시간은 내일 아침 9시, 목적지는 몰디브의 말레 공항, 귀국일은 7일 후였다. 예약 내역에는 호텔 예약 정보도 연동되어 있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니 그는 해변의 풀빌라 호텔을 예약했고 객실 타입은 커플 오션뷰 스위트였다. 투숙객 정보에는 버젓이 박준호와 이지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투숙기간은 항공권 일정과 정확히 일치했다. 커플 오션뷰 스위트. 이 몇 글자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화면을 10분 넘게 멍하니 쳐다봤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그는 회사 일이 힘든 것도 차가 막힌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섬으로 휴가를 떠날 계획을 세워두었고 심지어 우리의 결혼 3주년인 오늘 내게는 변명 한마디 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집을 나가버린 것이다.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준호의 노트북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이지아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내고 싶었다. 그의 카카오톡 백업 파일을 열었다. 그는 예전에 휴대폰을 잃어버릴까봐 PC에 카톡 대화 내용을 백업해둔 적이 있었다. 검색창에 이지아를 입력하자 수많은 대화 기록이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대화는 6개월 전이었다. 이지아, 대표님, 오늘 문제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 식사 대접할게요. 박준호, 별거 아니야. 식사는 괜찮고 앞으로 문제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그때의 대화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대화처럼 보였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대화 내용은 점점 이상해졌다. 3개월 전, 이지아는 자신이 원피스를 입은 사진을 보내며 물었다. 이지아, 대표님, 저희 원피스 잘 어울려요? 박준호, 예쁘네. 특히 내 몸매에 잘 어울려. 그러고는 기프티콘을 보내며 커피 한잔 해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한 달 전 그들의 대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지아, 대표님, 저 몰디브 가서 받아보고 싶어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속상해요. 박준호, 이 일만 끝나면 내가 데려갈게. 이지아, 신난 이모티콘, 정말요? 대표님,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박준호, 걱정 마.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여기까지 보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책상에 엎드려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연 관계였던 것이다. 준호는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바보처럼 우롱했다. 나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비록 평범하지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나만의 착각이었다. 30분쯤 울었을까? 눈이 퉁퉁 부은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닦아내자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나는 이희재아라는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그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전부 알아내야 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준호의 회사 안내 데스크에 전화를 걸었다. 예전에 준호를 찾아 회사에 몇 번 갔을 때 안내 데스크 직원과 안면을 튼 적이 있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대표님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혹시 회사에 이지아라는 직원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내 데스크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이지아 씨요? 네, 있어요. 3개월 전에 입사한 마케팅팀 인턴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인턴. 나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준호는 감히 자기 회사 인턴과 바람을 피우고 그녀를 데리고 몰디브로 휴가를 간단 말인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혹시 이지아 씨 지금 회사에 있나요? 제가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어제 휴가 내셨어요. 휴가 간다고 하시던데요. 일주일이요. 대표님이랑 휴가 기간이 똑같네요. 대표님이랑 휴가 기간이 똑같네요. 이 한마디가 내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짓밟아버렸다. 안내 데스크와의 통화를 끊고 나는 준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열어보았다. 그의 주카드는 내 휴대폰 번호와 연동되어 있어 결제 시 문자 알림이 왔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 온통 단서투성이었다. 보름 전 그는 청담동의 한 보석가게에서 520만 원을 결제했다. 내역은 목걸이. 일주일 전 한 편집샵에서 380만 원을 결제했다. 내역은 원피스. 어제는 여행 가방 매장에서 260만 원을 결제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최근에 목걸이나 원피스를 선물 받은 적이 없고 집에 새로 들인 여행 가방도 없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전부 이지아에게 사준 것들이었다. 명세서의 숫자들을 보며 내 마음은 분노와 냉기로 가득 찼다. 준호의 월급은 적지 않지만 그는 씀씀이가 컸다. 예전에 그는 늘 돈이 부족하다며 내게 돈을 좀 보내달라고 했다.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부부 사이에 뭘 그리 따지나 싶어 매번 흔쾌히 보내주었다. 이제야 알겠다. 그가 돈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 돈을 모두 다른 여자에게 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다. 결혼 3년,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잘해주었다. 집안의 생활비 대부분을 내가 부담했고 그의 사업 초기에는 우리 집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그는 내게 이렇게 대했다. 그가 지금쯤 이지아와 함께 짐을 꾸리며 내일의 휴가를 꿈꾸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역겨웠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빌라 안은 내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그때 갑자기 내 절친 수진이가 떠올랐다. 그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고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오늘 결혼기념일 아니었어? 준호랑 축하는 잘했어? 결혼기념일이라는 말에 내 눈물이 또다시 터져나왔다.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수진아, 준호, 그 사람 바람났어. 수진이는 잠시 놀라더니 목소리가 금세 심각해졌다. 뭐라고? 천천히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코를 훌쩍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다. 준호가 차갑게 집을 나간 것부터 내가 그의 2인 항공권과 커플 호텔 예약을 발견한 것, 그리고 이지아와의 카톡 대화와 신용카드 명세서를 본 것까지 나는 중간중간 울음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고 수진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묵묵히 들어주며 나를 위로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수진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분노에 차 소리쳤다.
박준호 그 개자식. 눈이 멀었나 봐. 네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히 바람을 펴? 그것도 결혼기념일에? 그 이지아라는 인턴도 제정신이 아니네. 남편 있는 거 알면서 꼬리를 쳐? 수진이가 대신 화를 내주자 나는 울음을 그치고 조금 진정되었다. 수진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기야, 이런 남자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어. 절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흥신소하는 친구가 있거든? 내가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박준호랑 그 여자 행적 좀 확실하게 파악해달라고 할게. 이혼하게 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맞다. 이대로 억울하게 당할 수만은 없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박준호가 발뺌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그럼 내가 그 사람들 정보 보내줄게. 고맙긴. 너는 지금 내 몸부터 챙겨.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내가 내일 아침에 바로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 수진이와의 통화를 마치니 나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났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 속 퉁퉁 부은 눈을 보며 다짐했다. 김서연, 이제 울지 마. 우는 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박준호가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했으니 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나는 거실로 돌아와 준호의 노트북을 끄고 그의 신용카드 명세서와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내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나는 식탁으로 걸어가 식어빠진 음식들을 바라보았다. 대게와 랍스터, 그리고 촛불도 켜지 못한 케이크. 나는 냉소 한번 짓고는 그 음식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준호를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내 눈에는 아무 가치도 없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몰디브의 호텔 가격과 항공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박준호가 그렇게 섬으로 휴가 가는 걸 좋아한다면 내가 그의 돈줄을 끊어버려서 그 섬에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주리라. 생각할수록 정신이 맑아졌다. 서운함은 분노와 결심으로 바뀌었다. 박준호, 기다려. 네가 내게 준 상처, 내가 하나하나 전부 되돌려줄게. 수진이와의 통화 후 나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차갑게 집을 나가던 준호의 모습, 그와 이지아의 역겨운 카톡 대화, 그리고 그의 돈줄을 어떻게 끊을지에 대한 생각들이 맴돌았다. 동이틀 무렵에야 겨우 두어 시간 눈을 붙였다. 잠에서 깼을 때 눈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야, 내가 아침 7시에 그 탐정 친구한테 연락했어. 박준호랑 이지아 행적 파악했대. 오늘 아침 9시 비행기로 예정대로 몰디브로 출발했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 상황도 알 수 있을까? 걱정 마. 그 친구가 몰디브 현지 동료한테 연락해놨대. 그 사람들 동선 계속 감시하고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나한테 보내주기로 했어. 내가 받으면 너한테 바로 전달해줄게. 나는 수진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아침 식사를 할 기분이 아니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열고 이전에 저장해둔 준호와 이지아의 카톡 대화 내용을 다시 읽어보았다. 보면 볼수록 화가 치밀었다. 특히 준호가 이 일만 끝나면 몰디브 데려갈게라고 말한 부분을 보니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가 말한 일이라는 게 결국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놀아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나? 오전 11시쯤 수진이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몰디브 공항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준호는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양손에 캐리어 2개를 들고 있었고 이지아는 그의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심지어 카메라를 향해 V 포즈까지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처럼 보였다. 나는 사진을 보며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함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실제 사진으로 보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수진이는 이어서 메시지를 보내왔다. 탐정 친구 말로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택시 타고 예약해둔 풀빌라 호텔로 직행했대.
가는 내내 이지아는 박준호 팔짱을 끼고 있었고 박준호는 그녀 가방도 들어주고 땀도 닦아주는 등 아주 자상했대. 나는 수진이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그 사진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사진 속 준호는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결혼 3년 동안 그는 내게 거의 웃어주지 않았다. 하물며 저렇게 다정한 미소는 더더욱 그는 다정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다만 그의 다정함이 다른 여자를 향해 있었을 뿐이다. 오후 3시 수진이가 또 몇 개의 동영상을 보내왔다. 첫 번째 영상은 준호와 이지아가 호텔의 프라이빗 비치를 산책하는 모습이었다. 이지아는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준호는 그녀 곁에서 걸으며 수시로 머리를 정리해주고 허리를 숙여 조개 껍데기를 주워주기까지 했다. 이지아는 조개 껍데기를 봤더니 까치발을 들어 준호의 뺨에 입을 맞췄고 준호는 피하지 않고 웃으며 그녀의 볼을 꼬집었다. 두 번째 영상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다. 준호는 이지아에게 스테이크를 썰어주고 자기 접시에 있던 새우까지 그녀에게 덜어주었다. 이지아는 준호에게 과일을 먹여주며 서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역겨웠다. 세 번째 영상은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는 모습이었다. 준호는 이지아를 안고 수영을 했고 이지아는 크게 웃어댔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수진이는 영상 뒤에 메시지를 남겼다. 자기야, 괜찮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런 남자는 가치 없어. 탐정 친구 말로는 앞으로 며칠 동안 스쿠버 다이빙, 일출보기, 로맨틱 디너 같은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있대. 거기서 둘만의 세상을 제대로 즐길 작정인가 봐. 나는 심호흡을 하고 수진이에게 답장했다. 나 괜찮아. 이런 거 알아봐줘서 고마워. 이걸 보니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네. 예전엔 그 사람한테 미련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이혼하고 싶으면 내가 최고의 변호사 알아봐 줄게. 박준호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어. 이혼은 당연히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먼저 그의 돈줄부터 끊어버려서 그 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똑똑히 느끼게 해줘야지. 수진이와의 카톡을 마치고 나는 휴대폰을 들어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준호의 현대 블랙카드는 내가 발급받은 가족카드였고 주카드는 4명이었다. 규정에 따라 주카드 소유자는 가족카드를 정지시킬 권한이 있었다. 나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한 장을 정지하고 싶습니다. 카드 번호는 XXXX. 나는 준호의 블랙카드 번호를 불렀다. 상담원이 물었다. 네, 고객님. 해당 카드를 정말 정지하시겠습니까? 정지 후에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지금 바로 정지해주세요. 혹시 다른 필요하신 서비스는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해당 가족카드와 연동된 계좌를 동결하는 것 같은. 나는 준호와 나의 공동명의 계좌가 생각났다. 그 안의 돈은 대부분 내가 넣은 돈이었다. 네, 박준호와 저의 공동명의 계좌도 동결해주세요. 계좌번호는 YYYY. 상담원은 잠시 후 말했다. 네, 고객님. 요청하신 대로 처리되었습니다. 가족카드는 즉시 정지되었으며 공동명의 계좌도 동결 처리되었습니다. 추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나는 상담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블랙카드도 없고 공동명의 계좌도 막혔으니 준호는 몰디브에서 더 이상 돈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이지아와 어떻게 둘만의 세상을 즐길지 한번 두고 볼 일이었다. 오후 5시쯤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낯선 국제전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서연, 너 미쳤어? 내 블랙카드가 왜 안 되는 거야? 공동계좌도 동결됐다고.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그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통쾌했다. 나는 냉소하며 말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박준호,
너 지금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 네가 이지아 데리고 몰디브로 휴가 갈 때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생각 안 했어?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내가 이지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금세 불안해졌다. 너 어떻게 알았어? 이지아를. 너나 뒷조사했어? 김서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왜 못해? 나는 기가 막혀 웃었다. 내 돈으로 다른 여자 데리고 섬으로 휴가 간 주제에 내가 카드 정지시키고 계좌 동결하는 게 뭐가 이상해? 박준호, 잊었나 본데 그 블랙카드 내가 만들어준 거고 공동계좌에 있는 돈도 대부분 내 돈이야. 내 마음대로 처리할 권리가 있어. 준호는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우선 카드부터 다시 풀어주고 계좌 동결도 해제해주면 안 될까? 나 아직 귀국 비행기 표도 예매 못했고 현금도 없어. 돈 없으면 나 어떻게 돌아가? 나는 그를 동정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네가 어떻게 돌아오든 나랑 상관없어. 다른 여자 데리고 휴가 갈 배짱은 있으면서 알아서 돌아올 배짱은 없나 보네. 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그 국제전화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니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박준호,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네가 내게 준 상처, 내가 하나하나 전부 되돌려줄 테니까 이제 저 빌라를 처리할 차례다. 그건 내 혼전 재산이고 박준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는 그것을 팔아버려서 그가 돌아올 일말의 희망조차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박준호의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앉아 거실의 익숙한 가구들을 둘러보았다. 문득 이 강남 빌라를 갖게 된 과정이 떠올랐다. 이 집은 내가 결혼하기 1년 전 부모님께서 혼수품으로 사주신 집이었다. 그때 준호는 막 사업을 시작해서 돈이 없었고 변변한 집조차 없었다. 부모님은 내가 결혼 후에 고생할까봐 20억을 들여 이 고급 주택단지에 300제곱미터가 넘는 빌라를 사주셨다. 등기부등본에는 내 이름만 적혀 있었다. 결혼할 때 준호는 감격에 겨워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장인어른, 장모님께 정말 감사드려. 그리고 지금 가난한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내가 꼭 성공해서 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줄게. 절대 널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때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고 사람 하나는 잘 골랐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말들은 그저 달콤한 거짓말에 불과했고 그는 이미 오래전에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 준호의 사업도 생각났다. 그가 사업 초기에 자금난을 겪을 때 우리 아버지가 3억 원을 빌려주시고 중요한 거래처도 여러 곳 소개해 주셨다. 덕분에 그의 회사는 점차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작년에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자 그는 거만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것처럼 행동했고 나와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도 점점 차가워졌다. 가끔 아버지가 사업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다. 그리고 그 블랙카드, 작년 내 생일에 내가 그에게 만들어준 가족 카드였다. 그때 그는 거래처 사람들과 자주 만나야 하는데 번듯한 카드가 없어 불편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한도 5천만 원의 블랙카드를 만들어주며 말했다. 접대비 필요하면 이 카드로 써. 부족하면 나한테 말하고. 하지만 나는 그가 이 카드로 이지아에게 목걸이와 원피스를 사주고 몰디브로 휴가를 데려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전부 내 돈이었다. 결혼 3년 동안 집안의 생활비는 거의 내가 부담했다. 관리비, 공과금, 가사도우미 비용, 그리고 준호의 옷과 시계까지 모두 내가 사주었다. 그는 늘 회사 자금이 필요해서 여유 돈이 없다고 말했고 나는 부부 사이에 뭘 그리 따지나 싶어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나는 배신한 남자에게 내 돈을 쏟아부은 바보에 불과했다. 나는 서재로 걸어가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빌라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그리고 아버지가 준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은 차용증과 블랙카드 발급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모든 것이 증거였다. 이 빌라는 내 혼전 재산이고 준호의 사업은 우리 집의 지원 덕분이며 블랙카드도
내가 만들어준 것이라는 증거. 그는 내게 어떤 조건도 내걸 자격이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서연아, 어제 기념일은 잘 보냈니? 준호가 뭐 깜짝 선물이라도 해줬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엄마, 준호, 바람났어. 어제 집 나가서는 오늘 이지아라는 여자랑 몰디브로 휴가 갔어. 내가 그 사람 블랙카드 정지시키고 공동계좌도 동결했어. 그리고 이 빌라도 팔아버릴 거야. 엄마는 듣자마자 화를 내셨다. 뭐라고? 그 못된 놈이 감히 너한테 그런 짓을 해. 내가 처음부터 그 녀석 좀 가벼워 보인다고 조심하라고 했지? 넌 듣지도 않더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걱정 마. 엄마가 아빠한테 바로 말할게. 우리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를 안심시켰다. 엄마, 화내지 마. 건강만 상해. 나 이미 마음 정했어. 이번에는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빌라는 내 혼전 재산이니까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야. 그 사람이 상관할 바 아니야. 그리고 아빠가 빌려준 돈도 빨리 갚으라고 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 3억은 네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이야. 반드시 받아내야 해. 그리고 이혼하고 싶으면 엄마 아빠는 무조건 내 편이야. 우리 집이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니? 그런 놈한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엄마의 전화를 끊으니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다. 가족의 지지가 있으니 준호가 두렵지 않았다. 나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챙긴 뒤 노트북을 열어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기 시작했다. 예전에 친구가 빌라를 팔 때 강남 로얄 부동산이라는 곳을 추천해준 기억이 났다. 고급 주택을 전문으로 다루고 거래가 빠르며 가격도 잘 받아준다고 했다. 나는 인터넷에서 그 중개업소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강남구에 있는 관람국제 빌라를 팔려고 하는데요. 320제곱미터의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매물로 등록해 주실 수 있나요? 상담원은 내 말을 듣자마자 목소리가 한층 친절해졌다. 네, 고객님, 관람국제는 저희 시의 대표적인 고급주택 단지죠. 당연히 등록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주택의 연식, 인테리어 시기, 대출 유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략적인 시세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매입했고 2년 전에 친환경 자재로 인테리어 했어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가구와 가전도 모두 명품입니다. 구매자가 원하면 다 남겨둘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 혼전 재산이라 대출도 없고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만 올라가 있습니다. 서류도 완벽해서 언제든 등기 이전이 가능해요. 고객님, 조건이 이렇게 좋으면 정말 금방 팔릴 거예요. 제가 대략적으로 시세를 보니 11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저희 전문 중개사가 현장을 방문한 후에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중개사가 방문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지금 바로 저희 에이스인 이 실장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경험도 풍부하고 현금 구매 고객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고객님의 집을 빨리 팔아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실장님이 1시간 안에 도착하실 거고 도착 전에 미리 연락드릴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호의 물건들을 모두 치워버리기 위해서였다. 그의 옷, 신발, 시계, 그리고 서재에 있던 서류와 컴퓨터까지 모두 큰 상자에 담아 현관 앞에 두었다. 그가 다른 여자와 살기로 선택했으니 내가 그의 물건을 보관해줄 이유가 없었다. 1시간쯤 지나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정장을 입은 세련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강남 로얄 부동산의 이 실장입니다. 집 보러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이 실장은 먼저 거실을 둘러보고는 줄자로 크기를 쟀다. 그리고 침실, 주방, 정원까지 꼼꼼히 살폈다. 고객님, 집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채광도 좋고 정원도 예쁘게 가꾸셨어요. 정성을 들여 사신 게 느껴지네요. 관람국제단지는 제가 잘 아는데 주변 인프라도 완벽하고 학교, 병원, 쇼핑몰도 가까워서 찾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집을 다 둘러본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가격을 논의했다. 고객님, 집 상태와 최근 시장 시세를 고려했을 때 11억 2천만 원의 매물을 올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 가격이면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면서도 고객님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가격은 괜찮아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최대한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고 현금 거래였으면 좋겠어요. 등기 이전도 빨랐으면 하고요. 이 실장은 잠시 놀라더니 물었다. 고객님, 혹시 급전이 필요하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급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집을 빨리 팔고 과거를 정리한 뒤 다른 도시에서 살고 싶어서요. 이 실장은 내가 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고객님, 걱정 마세요. 제게 현금으로 관람국제 빌라를 찾는 고객이 여러 명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분들에게 고객님의 집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나는 이 실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녀가 내민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실장은 홍보용으로 쓸 사진을 몇 장 찍고 집을 볼 수 있는 시간이나 가구, 가전 잔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떠났다. 이 실장이 떠난 후 나는 현관에 놓인 준호의 물건이 담긴 상자를 보았다. 일말의 미련도 없었다. 박준호, 네가 나를 배신했으니 나를 무정하다고 탓하지 마. 이 빌라에 너는 다시 발 들일 자격이 없고 내 인생에 다시는 끼어들 생각도 하지 마. 이 실장이 떠난 후 나는 현관에 놓인 박준호의 물건 상자를 볼수록 짜증이 났다. 결국 상자를 들고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가 그대로 버려버렸다.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물건들은 박준호와 마찬가지로 내게 역겨움을 느끼게 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빌라 안에 남아있는 박준호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웠다. 거실 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은 떼어서 창고에 던져버렸고 그가 서재에 두었던 트로피와 상장들은 상자에 담아 내일 고물상에 넘기려고 현관 앞에 두었다. 심지어 그가 즐겨 마시던 차와 좋아하던 잿더리까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 빌라에서 그와 관련된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고 싶었다. 막 정리를 마쳤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국내 번호였다. 이 실장인 줄 알고 급히 받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나인 거 알지? 전화 끊지 마. 제발, 카드 좀 다시 풀어줘. 나 여기서 정말 방법이 없어. 호텔에서 보증금 더 안 내면 쫓아낸대. 이지아도 나랑 싸우고. 제발 나 좀 불쌍하게 여겨서 한 번만 도와주라. 응? 나는 냉소했다.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박준호, 네가 다른 여자 데리고 섬으로 휴가 갈 때 나를 불쌍하게 여겨본 적은 있어? 결혼기념일에 내게 등 돌리고 집 나갈 때 나를 불쌍하게 여겼냐고? 이제 와서 나한테 빌어봤자 소용없어. 늦었어. 준호는 전화기 너머에서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이지아랑 만난 거, 너 속인 거 다 잘못했어. 맹세할게. 돌아가면 바로 정리하고 앞으로 너한테만 잘할게. 다시는 너 속상하게 안 할게. 제발 기회 한 번만 더 줘. 응, 기회? 나는 기가 막혀 웃었다.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넌 매번 고친다고 했지만 결과는 어땠어? 결국 또 날 배신했잖아. 박준호, 더 이상 연기하지 마. 난 이제 너 안 믿어.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다시는 나 찾지 마. 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카오톡으로 이지아라는 이름의 친구 추가 요청이 왔다. 프로필을 보니 온통 준호와 몰디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준호의 품에 안겨 바다를 보는 사진, 준호가 찍어준 사진, 그리고 준호의 블랙카드로 쇼핑한 영수증 사진까지. 그녀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남겼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너무 행복해.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화가 나기는커녕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준호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고 그를 통해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준호가 쓰는 돈이 전부 내 돈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제 돈이 없으니 그녀의 행복도 끝날 시간이었다. 나는 이지아의 친구 추가를 수락했다.
그녀는 곧바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당신이 박준호 와이프예요? 똑똑히 들으세요. 준호 씨는 이제 날 사랑해요. 당장 카드나 풀어요. 우리 휴가 망치지 말고, 안 그러면 준호 씨한테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못 얻게 될걸요? 나는 답장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준호 씨가 누구 돈으로 그러고 다니는지는 알아요? 그 블랙카드 내가 만들어준 거고, 이미 정지시켰어요. 공동계좌도 내가 동결했고, 그 안에 돈도 대부분 내 돈이에요. 내 돈이 없는데, 박준호가 당신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지아는 한참 동안 답이 없었다. 10분쯤 지났을까, 그녀가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준호 씨는 돈 많다고 했어요. 회사도 자기가 혼자 일군 거라고요. 당신 돈을 썼을 리가 없어요. 우리 사이 이간질하려는 거죠? 나는 그녀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았다. 블랙카드 발급증명서, 공동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아버지가 준호에게 돈을 빌려준 차용증까지 모두 사진으로 찍어 그녀에게 보내버렸다. 직접 보세요. 이게 다 증거예요. 박준호 회사, 우리 아빠 지원 없었으면 벌써 망했어요. 그리고 내 돈 없었으면 당신한테 원피스 한 벌 사주기도 힘들었을걸요. 똑똑하다면 더 이상 모든 걸 잃기 전에 그 사람과 관계 정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지아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아마도 내 말을 믿고 준호와 싸우기 시작했겠지. 나는 카카오톡을 끄고 속이 후련해졌다. 박준호, 이지아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내가 너희 둘 다 파멸하는 꼴을 똑똑히 보게 해줄게. 오후 5시쯤 부동산의 이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고객님의 빌라 정보를 몇몇 현금 구매 고객에게 보냈는데 장 사장님이라는 분이 아주 큰 관심을 보이세요. 부모님 노후에 사실 집을 찾고 계셨는데 고객님 집이 딱이라고 하시네요. 내일 오전에 집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나는 서둘러 말했다. 네, 괜찮아요. 내일 오전에 계속 집에 있을 테니 오시라고 해주세요. 정말 잘 됐네요. 장 사장님은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자금력도 확실하고 집만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실 분이에요. 내일 등기부등본이랑 매매 계약서 같은 서류들 준비해 두세요. 가격 협상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해보죠. 나는 이 실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장 사장이 이 집을 마음에 들어해서 빨리 계약이 성사된다면 나는 돈을 받고 이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녁에는 푸짐한 저녁 식사를 차렸다. 나 자신을 위한 보상이었다. 식탁 가득한 음식을 보니 문득 준호가 없으니 내 삶이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늘 그를 중심으로 살았고 그가 잘 먹고 잘 입는지 걱정했지만 그는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여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노트북을 켜서 제주도 여행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늘 제주도에 가고 싶었다. 애월의 바다를 보고 오래된 골목길을 걷고 싶었다. 예전에는 준호가 늘 바쁘다고 해서 가지 못했다. 이제는 혼자라도 갈 수 있다.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보를 찾고 있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준호가 다른 번호로 전화한 줄 알고 바로 끊어버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다. 나는 짜증스럽게 받았다. 박준호, 전화 그만하라고 했지. 난 너 안 도와줄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서연 씨 되십니까? 저는 박준호 씨 친구입니다. 준호가 지금 몰디브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요. 귀국 비행기표 살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냉소하며 말했다. 그의 친구분이라고요? 괜한 참견 마세요. 다른 여자 데리고 휴가 갈 배짱은 있으면서 알아서 돌아올 배짱은 없나 보죠. 저 그 사람이랑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단 10원도 안 줄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침대에 누워 창밖의 야경을 보니 마음이 지극히 평온했다. 박준호, 몰디브에서 잘 지내봐. 네가 뿌린 씨앗에 쓴 열매를 맛봐야지. 나는 더 이상 너 때문에 슬퍼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않을 거야.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곧 시작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8시 나는 일찍 일어나 집을 정리했다. 거실과 침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원의 낙엽까지 말끔히 치웠다. 구매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3년 동안 나와 함께한 이 집에 대한 예의였다. 9시가 조금 지나자 이 실장이 장 사장님 부부를 데리고 왔다. 장 사장님은 50대 정도로 보였고 회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무척 중후해 보였다. 옆에는 그의 아내로 보이는 분이 함께 있었다. 이 실장이 웃으며 소개했다. 김 여사님, 이분들이 장 사장님 부부세요. 사장님, 이분이 집주인이신 김 여사님입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눈 뒤 나는 그들을 데리고 집을 구경시켜 주었다. 장 사장님 부부는 거실부터 침실, 주방, 정원까지 꼼꼼히 살폈다. 장 사장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보, 이 집 채광도 정말 좋고 정원도 넓네요. 아버님, 어머님이 여기서 사시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장 사장님도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좀 더 자세히 둘러봅시다. 안방에 들어섰을 때 장 사장님이 벽에 있는 못자국을 발견하고 물었다. 김 여사님, 여기 벽에 자국이 있는데 예전에 뭘 걸어두셨나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예전에 결혼사진을 걸어뒀었는데 떼고 나니 자국이 남았네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사람 불러서 메워드릴게요. 장 사장님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정원을 다 둘러본 후 장 사장님 아내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김 여사님, 정원을 정말 예쁘게 가꾸셨네요. 이 꽃들 좀 보세요. 우리 어머님이 꽃 가꾸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데 이 집을 사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 꽃들은 제가 다 심은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다 남겨두고 갈게요. 물만 주면 잘 자랄 거예요. 장 사장님 아내는 더욱 기뻐하며 연신 고맙다고 했다. 거실로 돌아와 우리는 소파에 앉아 가격을 협상했다. 이 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집 상태는 보셨다시피 정말 좋습니다. 김 여사님께서 11억 2천만 원을 제시하셨는데 아주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장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보았다. 김 여사님, 집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가격을 조금만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고 등기 이전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사장님, 진심으로 구매하려 하시고 부모님을 위한 집을 구하시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럼 제가 2천만 원 깎아드릴게요. 11억 원, 이게 제 최종 가격입니다. 어떠신가요? 장 사장님은 내가 이렇게 흔쾌히 가격을 깎아줄 줄 몰랐는지 잠시 놀라더니 곧바로 말했다. 문제 없습니다. 11억 원에 합시다. 장 사장님 아내도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잘 됐네요. 김 여사님 정말 시원시원하시네요. 저희 오늘 바로 계약금 입금하고 내일 등기 이전하러 가도 될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저도 빨리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거든요. 협상이 끝나자 이 실장은 바로 매매 계약서를 꺼내왔다. 우리는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했고 장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계약금 5천만 원을 내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김 여사님, 계약금 확인해 주세요. 내일 필요한 서류 다 챙겨서 등기소에서 뵙겠습니다. 나머지 10억 5천만 원은 등기 이전하는 날 바로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장 사장님 부부와 이 실장을 배웅하고 나니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순조롭게 집을 팔게 될 줄이야. 나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알렸고 엄마는 무척 기뻐하셨다. 전화를 끊고 나는 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 몇 벌, 중요한 서류, 그리고 좋아하는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가구와 가전, 정원의 꽃들은 모두 장 사장님 부부를 위해 남겨두었다. 과거의 짐을 모두 벗어던지고 가볍게 제주도로 떠나고 싶었다. 짐을 싸는 도중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유선전화 번호였다. 망설이다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에서는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서연이냐? 나 준호 엄마다. 나는 심장이 덜컥했다. 박준호가 시어머니까지 동원할 줄이야. 서연아, 내가 들었는데 준호가 몰디브에서 곤란하다며?
카드가 막혀서 못 돌아오고 있다는데 우선 카드부터 풀어줘서 애가 돌아오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무슨 일이든 돌아와서 차근차근 얘기하자. 애를 타지에서 고생시킬 순 없잖니.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 준호 씨가 밖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결혼기념일에 집 나가서 다른 여자랑 몰디브로 휴가 갔어요. 전부 제 돈으로요. 제가 카드 정지시키고 계좌 동결한 건 다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서연아, 준호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이미 야단쳤어. 그래도 걔는 내 아들이잖니. 외국에 저렇게 둘 수는 없지. 내 체면 봐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체면을 안 봐드리는 게 아니에요. 준호 씨가 너무했어요. 저는 그 사람 용서 못해요. 돌아오고 싶으면 알아서 방법을 찾으라고 하세요. 저는 안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빌라 팔았어요. 내일 등기 이전하러 가요. 앞으로 저랑 준호 씨는 아무 관계 없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빌라를 팔았다는 말에 기겁했다. 네가 빌라를 팔아? 그 집은 우리 준호 집인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팔아? 나는 냉소하며 말했다. 어머님, 그 빌라는 제 혼전재산이고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만 있어요. 제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예요. 준호 씨랑은 상관없어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저 짐 싸야 해서요.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낼 거라는 건 알지만 상관없었다. 박준호가 잘못했는데도 그의 가족은 사과는커녕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도덕적 잣대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오후에는 청소업체를 불러 내일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달라고 예약했다. 그리고 모레 출발하는 제주도행 비행기표도 예매했다. 등기 이전이 끝나고 집 한 돈을 받으면 바로 제주도로 떠나 다시는 이 상처뿐인 도시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밤에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을 생각하니 기대감에 부풀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아름다운 풍경. 예전에는 꿈에서나 보던 곳들을 곧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박준호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없다. 그의 인생은 그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등기소에 도착했다. 주차를 하고 보니 장 사장님 부부와 이 실장이 이미 와 있었다. 장 사장님 아내는 따뜻한 두유 한 잔을 건네며 다정하게 인사했다. 등기소에 들어가니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장 사장님은 남은 잔금 10억 5천만 원을 내 계좌로 바로 이체해 주었고 내 휴대폰에는 곧 입금 알림 메시지가 떴다. 모든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1시간쯤 지나자 직원이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장 사장님에게 건네며 축하 인사를 했다. 등기소에서 나온 후 나는 바로 은행으로 갔다. 계약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11억 원을 정기예금과 생활비 통장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막 돈 정리를 마쳤을 때 낯선 국제전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박준호였다. 나는 그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제발 돈 좀 보내줘. 나 지금 이틀째 호텔 로비에서 자고 있어. 호텔에서도 쫓겨났고 이지아도 가버렸어. 지금 밥도 못 먹고 있어.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서 돌아갈 비행기 표 한 장만 끊어줘. 응? 나는 냉소하며 물었다. 이지아가 갔다고? 너희 둘 엄청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 왜 같이 고생은 안 하고 혼자 갔대?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돈 없는 거 알자마자 나랑 대판 싸우고는 자기 혼자 비행기표 끊어서 가버렸어.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여자랑 만난 것도 너 속인 것도 제발 기회 한 번만 더 줘. 나는 그의 말이 우스웠다. 기회? 네가 이지아 데리고 몰디브 갈 때 내게 기회를 줬어? 결혼기념일에 내게 등 돌릴 때 내게 기회를 줬냐고? 이제 와서 막다른 길에 몰리니 나를 찾아? 늦었어. 준호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돌아가면 다 보상할게. 회사도 팔아서 돈 다 넣어줄게. 제발 지금 한 번만 도와줘. 돌아가게만 해줘. 나는 더 이상 그와 말 섞고 싶지 않았다. 내 보상 필요 없어. 도와줄 생각도 없고 네가 알아서 돌아와. 다시는 나 찾지 마.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다.
10분도 안 되어 이번에는 국내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박준호였다. 서연아, 나인 거 알지? 끊지 마. 친구한테 돈 좀 빌려서 비행기 표는 살 수 있게 됐어. 근데 나 돌아가도 살 곳이 없어. 제발 빌라는 팔지 말아주라. 나 돌아가서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네. 그 빌라 오늘 다른 사람한테 등기 이전까지 다 끝났어. 이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집이야. 네가 돌아와서 살 곳이 없는 건 나랑 상관없어. 알아서 해. 준호는 빌라가 팔렸다는 말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 빌라를 팔았다고? 김서연, 너 미쳤어? 그 집은 내 집이잖아. 어떻게 내 맘대로 팔아? 나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 빌라는 내 혼전 재산이야.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야. 너랑 상관없다고. 박준호, 마지막으로 말할게. 우리 이제 완전히 끝났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은행을 나와 거리를 보니 마음이 후련했다. 박준호의 지금 처지는 모두 자업자득이다. 나는 이제 공항으로 가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일만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청소업체가 이미 집을 말끔하게 청소해 놓았다. 텅 빈 집을 보니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았다. 이곳은 박준호의 배신으로 얼룩진 곳이다. 팔아버리니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돌아본 뒤 문을 닫고 떠났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제주도, 내가 간다. 나의 새로운 인생, 내가 간다.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밟고 탑승을 기다리는데 수진이에게서 카톡이 왔다. 자기야, 빌라 팔았다며? 돈도 받았고? 정말 잘 됐다. 제주도는 언제 가? 도착하면 연락해. 나는 답장했다. 오늘 오후 비행기야.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제주도에 자리 잡으면 너 꼭 초대할게. 오후 3시,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창밖의 구름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김서연, 오늘부터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힘내자. 제주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는 이미 오후 5시가 넘었다. 공항을 나서자 꽃향기가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구름은 새하였다. 예약해둔 애월 해변의 펜션으로 갔다. 창문을 여니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짐을 풀고 펜션 근처 식당에서 제주의 명물인 고기국수를 먹었다. 저녁에는 해변을 산책하며 노을을 보았다. 이혼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함과 행복이었다. 펜션으로 돌아와 씻고 나니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야, 제주도 도착했구나. 어때? 거기 좋아? 응, 정말 좋아. 바다도 예쁘고 공기도 맑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 그래, 살고 싶으면 살아. 근데 너 좋아할 만한 소식 있어. 오늘 박준호 회사 동료 만났는데 이지아 그 여자 몰디브에서 돌아와서 박준호한테 위자료 달라고 난리치고 있대. 수진이의 말에 따르면 이지아는 박준호가 돈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그와 대판 싸우고는 박준호가 사준 목걸이며 옷가지들을 전부 챙겨서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고는 박준호 때문에 자기 시간 낭비하고 망신당했다며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정말 개가 개를 무는 격이네. 박준호는 이지아가 진심인 줄 알았을 거고 이지아는 박준호가 돈 많은 줄 알았겠지. 둘 다 꼴 좋다. 그치? 더 대박인 건 박준호 회사 망하기 직전이래. 네 아버지가 소개해준 큰 거래처들 그 사람 바람 피운 거 소문나니까 다 계약 해지했대.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다들 이직 준비 중이라더라. 수진이와의 통화를 끊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았다. 박준호와 이지아, 탐욕스러운 자와 이기적인 자의 말로는 비참했다.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일출을 보았다. 아침 식사를 하고 제주시의 오래된 골목을 구경했다. 그곳에는 아기자기한 공방과 카페들이 많았다. 그러다 임대문의가 붙은 작은 카페를 발견했다. 위치도 좋고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다.
주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내놓아 가격도 저렴했다. 나는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늘 나만의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 꿈이었다. 펜션으로 돌아와 비용을 계산해보니 내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다음 날 바로 계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와 영상통화를 하며 이 계획을 이야기했고 수진이는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자기야, 정말 잘 생각했어. 드디어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구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침대에 누워 미래를 상상했다. 아침에는 일출을 보고 낮에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삶. 박준호는 이미 내 인생에서 완전히 잊혔다. 나의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열흘도 채 안 되어 카페 인테리어가 끝났다. 나는 카페 이름을 애월의 시간이라고 지었다. 개업하는 날 부모님께서 멀리서 와주셨고 수진이는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첫 손님을 시작으로 카페는 점점 활기를 띠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오후에 수진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자기야, 대박 소식. 박준호 회사 완전히 망했어. 빚더미에 앉아서 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잡혔대. 지금은 월세방 살면서 배달일 한대. 그리고 이제야 그 여자 다른 부자한테 붙었다가 사기당해서 몇 천만 원 날렸대. 지금은 지방에서 알바하면서 겨우 먹고 산다더라.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저녁에 문을 닫고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서연아, 네가 이렇게 행복해하니 엄마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집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거 잊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카페가 문을 열었다.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부모님의 지지와 수진이의 도움, 그리고 과거를 떠나온 용감한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앞으로의 날들 열심히 카페를 운영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며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인생이다.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행복과 햇살로 가득한 삶.